음악 언니는 왜 고아인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3년 만에 재회에 얽힌 이야기.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백운산 기슭에는 늙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사계절 내내 참선하는 노승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허리에서 3번의 목탁 소리가 들리면 불길한 일이 닥칠 징조라고 여겼다. 옛날 어느 추운 해, 한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머리를 빗둘게 틀어 올렸으며 얼굴은 폭풍우를 겪은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예전에 그녀에게는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 동생이 있었고 그녀는 동생을 키우겠다고 맹세했지만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그녀가 왜 고향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동생이 발밑에 엎드려 누나라고 애원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광경은 장날, 뽕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누나는 굳게 서서 눈은 차가운 우물물 같았고 동생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담뱃대를 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인과응보가 끝나지 않아 사람의 마음은 아직 얼어붙어 있다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왜 친누나가 고아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말은 듣는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업보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백운산의 노승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3년 만에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소중함을 알고 혈육을 외면한 사람이 뉘우침을 알기 전에 고개를 숙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옛날 낙원 지역은 황량했고 마을은 드문드문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바느질, 소규모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청고 언덕 아래에는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과부와 2 자녀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흉년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젊은 아내와 어린 2 자녀를 남겼다. 딸의 이름은 사엽, 아들의 이름은 사풍이었다. 사엽은 사풍보다 12살 많았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부모님이 아프면 약초를 다렸으며 비가 오면 찢어진 옷으로 동생을 가려주었다. 그녀는 예쁘지는 않았지만 반듯한 얼굴에 검은 피부를 가졌고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말수가 적고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풍은 그와 반대로 학자 같은 외모에 연꽃 봉오리처럼 섬세한 얼굴을 가졌지만 몸이 허약하여 자주 앓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15살까지 살아남는다면 큰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엽은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더욱 아꼈다. 맛있는 밥이 있으면 양보하고 따뜻한 옷이 있으면 먼저 동생에게 꿰매어 입혔다. 그녀는 마을 우물가에서 천하가 변해도 사풍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엽이 18살이 되자 어머니 임중이 병에 걸렸고 집에는 약을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40리 길을 걸어 현에 있는 육가의 약방에 가서 며칠 동안 애원했다. 명의로 이름난 육대인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2 첩의 약을 지어주며 한 첩은 즉시 먹이고 다른 한 첩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았다. 사풍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고 사엽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미처 다리지 못한 약을 꽉 껴안았다. 장례가 끝난 후 사가에는 2 남매만 남았다. 사엽은 여전히 꿋꿋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낮에는 밭에서 품삯을 받고 밤에는 동생에게 글을 가르쳤다. 사풍은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몸이 약해서 자주 자리에 누웠다. 사엽은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동생을 위해 필사하여 공부를 도왔다. 모든 것이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계속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상에서 온 상인이 낙원장터에 들렀다가 길가에서 백설기를 파는 사엽을 보았다. 그는 풍원이라는 30대 남자로 풍채가 당당하고 비단 옷과 관모를 쓰고 있었으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사엽의 솜씨를 칭찬하며 백설기를 3묶음이나 샀고 그녀의 가정 형편을 묻고는 성으로 데려가 자신의 포목점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엽은 원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달콤한 말에 속아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그녀는 마을을 떠나 풍원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의 손톱을 깎아 작은 천 주머니에 넣고 동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가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물건을 만지면 항상 누나가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세상이 등을 돌려
처음에는 편지를 꾸준히 보내고 매달 돈을 조금씩 붙였지만 반년 만에 편지는 끊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팔려갔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부자와 결혼하여 고향을 잊었다고 말했다. 사풍은 누나가 자신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2년 후 현의 장터에서 봄 축제가 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엽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시장에 내려와 일찍 세상을 떠난 친척에게 향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사풍은 정신없이 달려가 마차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정말 누나세요?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사엽은 가만히 서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동생을 꿰뚫어 보았다. 마차에 탄 하인이 사풍을 밀어내며 말했다. 부인에게는 동생이 없으니 사칭하여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사풍은 밀려 넘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천조각을 열었다. 누나의 손톱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누나, 이걸 보세요. 누나가 저에게 주셨잖아요. 누나는 누가 등을 돌려도 누나는 돌아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엽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차에 올랐고 문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단절하듯이 닫혔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어두운 사람이었고 가난한 시골 아이는 마음이 잿더미처럼 식어 있었다. 그때부터 사풍은 누나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를 가르쳤던 노도담 선생과 함께 살며 제자가 되었다. 그는 찬밥을 먹고 빗물을 마시며 낡은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잤지만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씨를 연습하며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공부에 매진했다. 매일 밤 그는 옛 장터의 뽕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성을 향해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간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대답 없는 질문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왜? 5년이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엽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쪽 마을에 사풍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순하고 과묵하며 밤낮으로 식은 밥을 데우는 붓두막 옆에서 책을 읽는다고 기억할 뿐이었다. 노도담 선생은 그가 총명하고 글씨가 인쇄한 것처럼 아름다우며 마음이 곱고 바르다고 칭찬했다. 사풍은 삶의 풍파에 시달린 버드나무 가지처럼 자라났지만 여전히 빛을 향해 뻗어나갔다. 어떤 해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강이 얼음으로 덮였고 학생들이 모두 학교를 쉬었지만 사풍은 여전히 절 뒤의 팥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이렇게 추운데 왜 쉬지 않느냐? 사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 사람의 마음이 차가웠던 것보다 훨씬 춥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누나를 다시 만날 방법을 찾지도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누가 혈육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할 때마다 사풍의 눈은 마치 그의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풍이 17살이 되던 해에 도담 선생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자녀가 없었고 사풍을 친아들처럼 여겼다. 눈을 감기 전에 그는 사풍을 불러 낡고 누렇게 변색된 책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증자의 가훈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왔는데 이제 너에게 준다. 이 글의 뜻을 평생 음미해야 한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풍은 스승에게 3번 절하며 소리 없이 울었다.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그는 머리를 자르고 성을 바꾸어 증풍이라고 이름 짓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했지만 하늘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1년 후 현감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열었고 사람들에게 응시를 권유했다. 풍은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마을 원로들의 강요에 못 이겨 시험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풍은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점수로 합격하여 부에서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고아 학생이었던 증풍은 이제 부의 작은 관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도독의 딸이 그에게 반하여 혼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풍은 거절하고 후방에서 장부 정리를 하겠다고 청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고 술을 마시거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권력자와 교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풍의 말에는 점점 무게가 실렸다. 그는 작은 재판을 맡았다가 점차 토지 장부를 조사하고 세금을 통제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과응보의 고리가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부상에서 사엽이 며느리로 있는 풍가는 원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물, 향료, 비단 등을 판매하는 큰
예전에 그녀가 시골 여자였다는 소문 때문인지, 그녀가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느 날 밤 앓는 소리 속에서 그녀가 풍아, 더 이상 엎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를 뒤뜰에 작은 누각에 가두고 정신병에 걸린 부인이라고 소문을 내어 손님을 피했다. 사엽은 점점 시들어갔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고 청했지만 편지는 찢어졌고, 이혼장을 썼지만 불태워졌고, 독약을 마시겠다고 협박했지만 바로 그날 밤 가까운 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살고 있는 누각은 마치 곱게 솟은 무덤 같았다. 문 밖에는 항상 2명의 하인이 지키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와 접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과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의 증풍은 부상에 파견되어 풍가를 포함한 대가문의 세금 장부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그가 대문으로 들어섰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젊은 관리 하나가 푸른 옷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눈은 빛나지만 차갑고 깊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풍가의 서재에 들어가 장부를 보던 풍은 걸음을 멈추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 눈, 코, 이마가 짙은 화장을 덧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지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익숙했다. 하인은 그가 예전에 아팠던 옛 부인이라고 말했다. 풍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날부터 항상 작은 누각을 향해 있었다. 지나갈 때마다 그는 어떤 장부 조사에서 풍가가 수입량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수치를 발견하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상부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요청했다. 바로 그날 밤 풍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풍원은 분노하여 젊은 관리의 출신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이름이 증풍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얼굴색이 변했다. 예전에 사엽을 모시던 하녀가 말했다. 옛날 부인은 그의 이름이 그녀의 남동생 이름이라고 말했다. 풍원은 사람을 보내 사엽을 불러 대면시켰다. 그날 밤 풍가의 큰 방에서 남매는 재회했다. 풍이 들어서자 희미한 등불이 깜빡거렸다. 사엽은 기둥 옆에서 떨고 서 있었다. 누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풍은 원한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낯을 들 수 없어. 그녀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옛날에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사엽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나는 첩으로 강요당했고 너를 받아들이면 죽이겠다고 협박당했어. 그들은 내 신분을 잘 알고 있었고 나에게는 거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 나는 너에게 편지를 썼지만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어. 매일 밤 나는 관음보살 앞에서 네가 편안하게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빌었어.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풍은 넋을 잃었다. 수년 동안 갈고 닦고 참고 견디고 원망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누나의 울음소리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손은 집처럼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너를 풍이라고 부르고 네가 누나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 풍은 고개를 숙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조용히 누나, 일어나세요 라고 불렀다. 그날 밤 강한 바람이 불어 낡은 누각의 지붕을 날려버렸다. 다음 날 아침 관청은 사엽의 혈서로 쓰여진 이혼장을 받았다. 동시에 증풍의 도독의 딸과의 혼인을 거절하는 편지도 보내졌다. 사가의 남매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이해라는 두 글자로 태양 아래에서 밝게 빛났다. 그날 밤 이후 풍가는 몰락했다. 풍원을 손에 쥐고 흔들던 풍원은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 탈세, 상인 압박, 불법 감금 등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풍원은 처음에는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관리를 협박하려 했지만 하늘의 그물은 촘촘했다. 증풍이 재심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절망 속에서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을 묶었던 끈으로 스스로를 묶었구나. 판결은 천둥처럼 빠르게 내려졌다. 풍가의 재산은 일부 몰수되었고 사업은 양도해야 했다. 풍월은 파면되어 자택에 연금되었고 고독한 폐인으로 여생을 보냈다. 사엽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탑에 갇힌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는 조정의 허락을 받아 운하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묘음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출가하는 날 그녀는 절 마당에서 머리를 깎았고 얼굴에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햇빛이 쏟아지는 절 정원에서 그는 그녀에게 작은 천주머니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고 그 안에는 옛날 낡은 천조각에 쌓여있던 말라버린 손톱이 들어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그것만이 누나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남매는 서로를 안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었다. 하나의 배웅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업을 위한 것이었다. 수년 후 낙원 지역은 번성했다. 옛 장터로 이어지는 흙길은 벽돌로 포장되었고 정자 뒤의 개울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옛날 풍이 누나를 불렀던 뽕나무 아래에는 남들이 등을 돌렸는지 묻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돌아섰는지 물어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증풍은 늙어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종종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숱한 풍파를 겪은 높은 분이 가장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라 일도 아니고 백성 때문도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옛날의 침묵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손도 남기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소문이 돌던 백운산으로 돌아갔다. 목탁 소리가 3번 들리면 마음이 괴로운 일을 만날 것이라는 곳으로. 그는 주지승의 시자가 되어 이름을 증심으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쑤어주고 어린 스님들의 옷을 꿰매어주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사엽 또한 법명 묘음으로 그곳에서 멀지 않은 절에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달이 밝은 밤에 숲길을 잃은 어떤 사람이 늙은 노인과 비구니가 달빛 아래 앉아 가운을 읽고 있고 그 목소리는 종소리와 어우러져 뼛속까지 울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이 인연으로 바뀌고 원망이 소원으로 바뀌고 고통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혈육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배신당했을 때 섣불리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표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거부당했을 때는 굳건히 서라. 인내심은 믿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용서하라. 인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엽이 가장 필요할 때 동생을 버린 업보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업보를 그림자처럼 살았던 세월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 그리고 밤마다 하늘에 올리는 기도로 갚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동생 증풍은 권력을 이용하여 복수한 것이 아니라 9가지 품성을 사용하여 원한을 풀고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윤회의 고리를 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뽕나무 아래 비석 앞에 향을 피웠다. 소승의 부축을 받은 장님이 앉아서 염주를 굴리며 조용히 연부를 외웠다.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매년 7월 보름에는 산속의 두 사찰에서 같은 시간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간 세상에 보내는 깨달음의 메시지였다. 인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던 것처럼 살아가라.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대답 없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인과는 틀리지 않으며 다만 늦거나 빠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끊어진 혈육의 끈을 다시 잇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이야기가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공유해 주세요. 감동적이고 깨달음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해 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를 버렸던 사람은 후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